이렇게 하는 그 기본 그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를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산업 분석 리포트가 가장 어떤 밸류 체인을 공부하는 데는 가장 좋고요. 항상 그 고민이 되는 게 이 목표 주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가장 어려운 게 PER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입니다. 일단 요즘 뭐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아주 강해졌다. 네. 이게 이제 화두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고액 투자자들 네네. 이러한 그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뭔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네네. 자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뭐 그런 분들 상대로도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최근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슈랄까?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금융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의 변화입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부동산, 그러니까 세계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랑 한국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틀립니다. 근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은 뭐 이미 부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요. 세계 부자들은 다양한 자산의 투자를, 분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 투자도 하고요, 부동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도 사시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금도 좀 쌓아두시고, 뭐 다른 커런시에도 투자를 하시고, 다양한 투자를 하는데, 한국의 부자분들은 이제 만나보면 포트폴리오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아니면 주식 둘 중에 하나신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규제에 따라서 부동산에 자금 무부가 오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택가격 폭락하나요? 근데 저는 요즘에 주식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바가 10년 전에 제가 알았던 주식시장하고 지금하고 너무 틀리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도 제가 보니까 황금성에 대한 밸류를 많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주택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황금성이 많이 부족한 부동산이 이제 딱 떠오르시면은 토지, 건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코로나 영향을 건물주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번 상가들이 뭐 네, 임대료 네. 못 내고 뭐 네, 나가고 네, 네. 이런 상황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사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여의도에서도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뭐 운영사 분들도 그렇고, 뭐 IR 대행사 분들도 그렇고,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택근무에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네. 다들 놀랬죠. 네네. 그러면서 건물주가, 그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 택트주 이런 거 말씀해서 기대감을 할 수는 있지만 100% 다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황금성이 떨어지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는 머니 무브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에 있는 자금들이, 큰 자금들이 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연초부터 대형주를 많이 선호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에도 좀 있지 않았나. 옛날에는 뭐 개인 투자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코스닥이었지만, 요즘은 뭐 안정적인 대형주를 훨씬 더 선호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산가들이 그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 네. 이게 장점일지 단점일지는 좀 지나봐야지 알겠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그 지금 그 시장 그 흘러가는 가운데서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그 고액 투자가들, 자산가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네. 부동산 같은 개념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주주가 295만 8천 명? 네. 엄청난데요? 네. 이렇게 많은데,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정보의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긴 합니다만, 뭐 다양한 애널리스트나 이런 산업 분석 보고 자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가 많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주식에 들어와서 투자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삼성전자를 뭐 많이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다는 의미는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가 뭐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가는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르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자금들이 삼성전자로 수익이 나면은 다시 또 낙수 효과로 다른 업체들로, 아니면 대형주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나중에 대형주의 어떤 성장이 막 어느 정도 한계에 달했을 때 다시 중소형주로 나오는 그런 낙수 효과가 2, 3년 동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손들이, 그러니까 주주가
좀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큰 손들이 가 있으면 이게 묵직하게 장기 투자를 하는데 네. 개인들은 이 손바뀜이 너무 빠르지 않냐.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좀 잦은 변동성이 네,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미국 시장도 트렌드고요. 이제 뭐 조금 어려운 얘기면 합니다만 이제 그 HFT라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이런 전략 기법들이 나옵니다. 뭐 금융공학에서 나오는 기법들인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뉴스만 나오면 바로 매수 매도가 나가는 그 네. 컴퓨터 네, AI 알고리즘 트레이딩, 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이미 컴퓨터가 들어와서 저희랑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추세가 되면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반응이 없다가 요즘에 뉴스만 나오면 주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러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이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좀 한국 주식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한국 주식이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분기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7%가 넘고 한국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주식시장 그 글로벌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미국 위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만 뭐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좀 잘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네. 기원은 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올라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죠. 네네. 어쨌든 개인들의 이런 영향력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게 이어져 나갈 지속될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 혼조세인 이유는 저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중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PB 분들하고 이제 VVIP 분들만 대상으로 이제 뭐 세미나나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그 회사로서의 어떤 모네타이제이션 되면서 추후에 이제 개인들한테도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뭐 10년 전에 펀드 매니저 시작했을 때 했던 질문들하고 사실 비슷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젊은 분들은 훨씬 더 똑똑하시죠. 사실 뭐 정보의 습득도 빠르고 그렇지. 스마트폰을 쓰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대표님하고 저가 공부했던 뭐 종이에 쓰면서 깜지로 했던 그런 시대랑은 정보의 흡수력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빠른 시장 변화를 자기가 읽어서 투자 패턴을 바꿔서 수익을 계속 내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투자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런 개인 투자분들의 지식이 계속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했던 퀄리티의 리서치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관 투자가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서 개인 쪽으로 넘어왔지만 개인 투자분들은 아직도 일부분은 이제 뭐 테마주나 이런 거가 좀 더 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난 오래 못 기다리겠다. 그냥 사자마자 움직이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이 극소수의 몇 명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어떤 뭐 펀더멘탈로 이제 관련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느 정도 끝나면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이런 시장이 변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 고정관념처럼 외국인이 팔면 같이 팔고 네네. 외국인이 사면 같이 따라 사면 네네. 뭐 그래도 수익은 난다 이런 게 네. 정설이었는데 그게 이제 먹힐 세상이 그냥 이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좀 바뀌느냐 어떻게 보세요? 물론 지수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선물로 뭐 하루에 10,000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를 막 흔들지만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외국인 이 정도 팔았으면은 진짜 뭐 속된 말로 떡락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증시를 바치고 있는 어떤 개인 투자분들의 매매 패턴을 보더라도 예전하고 엄청 틀렸습니다. 예전에는 기관 투자들하고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야, 개미가 1조 이상 사면은 그날이 꼭지다. 이런 얘기가 뭐 과거 사례에도 거의 명백하게 맞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이 급락 나오면 막 하루 1조, 2조씩 사세요. 그러다가 다음날 급반등 나오면 바로 파시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저희가 외국인들하고 대상으로 했을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꾸준한 수익을 낸다면 결국 그게 이제 증시의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개인들의 수급 현황을 네. 되게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몇 달 전서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요즘 보면은 개인 그 고객 예탁금도 좀 줄고 있고 네. 그다음에 수급
기업도 좀 뭔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탁금이 줄어든 거는 이제 IPO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라서 이제 뭐 내일 상장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이런 업체들의 이제 공모 청약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공모 청약할 때 60대 이상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셨거든요. 네, 사실 돈은 이제 저 같은 40대보다 60대 분들이 훨씬 더 돈이 많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탁금을 많이 빼셔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스마트하게 움직이신 거고요. 이 예탁금이 나와서 이제 증시 대기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뭐 요게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수익이 바로바로 안 나면 또 들어오는 자금의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삼성전자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식 투자를 들어오신 분들은 그다음에 20대 분들은 지금 주식 얘기 안 하면 거의 뭐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껴주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주식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주식이 저희 그 금융자산,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큰 자산, 저의 개인 자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일부분으로서 이제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계속 꾸준히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이제 뭐 그러한 환경하에서 어쨌든 그 이 투자의 그 뭐라 그럴까 이 투자 게임이라고 그럴까 투자의 환경에서 계속 수익을 내고 승리를 해나가려면 네. 이제 뭔가 분석력이랄까 스터디하는 어떤 네. 이런 스킬 같은 것도 좀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 개인 네, 투자자들도. 네, 네, 네. 뭐 마침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 폭스바겐의 어떤 그 배터리 내재화 이런 네,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떨어진다던가 네, 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당황해서 네, 네, 또 주린이 분들은 네, 네. 막 갑자기 투매에 참여하기도 하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렇게 일단 던지는 게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네. 이럴 때 또 저가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이러한 뉴스들 호재나 악재의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단은 이번 그 폭스바겐 사태를 봤을 때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밸류 체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기관 투자자만 만나거나 어떤 세미나를 할 때 저도 사실 2차 전지를 그렇게 막 딥하게 분석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죠. 모든 기업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배터리의 전방 업체는 어딜까? 그럼 저희가 OEM이라고 하는 이제 완성체 업체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저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었던 어떤 소재줄,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 뒷단에 더 작은 소재 업체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폭스바겐의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완성차가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바로 밸류체인이 가장 큰 그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을 내재화할 수 있다. 바로 내재화했을 수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폭스바겐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폭스바겐이 언급한 회사들 CATL과 노스볼트가 있는데 CATL 하겠다는 건 그냥 저가로 사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스볼트로 하겠다는 거는 신생 업체인데 과연 캐파를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이 밸류체인의 흐름을 이미 좀 공부를 해 놓으셨다면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어제 보면은 또 테슬라가 또 전기차 뭐 과열 경쟁 이런 얘기 나면서 또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테슬라가 반등 나올 때까지는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나 이런 부품 업체들이 조금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2차 전지 비중이 예전에 30%였다면 지금은 뭐 작년만큼 올랐던 것만큼 30%보다는 10%만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밑바탕이 되는 거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하시는 어떤 산업분석 보고서 자료들을 요즘에 개인분들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밸류체인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뭐 폴더블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면은 사실 신성장 산업이 몇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보면은 뭐 VR, AR, 그다음에 UAM, 그다음에 폴더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고 바텀업으로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게 탑다운이 맞아 들어갔을 때 투자 비중을 늘리는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사실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다 그런 걸 연습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분들도 이제 성숙되면서 이런 쪽으로 충분히 저희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기본 그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를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신문 기사 아니면은 일단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산업 분석 리포트가 가장 어떤 밸류 체인을 공부하는 데는 가장 좋고요. 이제 뭐 아마 FN 가이드나 아니면 저희가 네이버 검색만 해보셔도 충분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해 놓으시고 이제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보면은 항상 산업 자료를 쓰고 기업을 분석하지만
기업체를 매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기업체는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만나고요. 오프라인이나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는 뭐 전자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의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뭐 기사가 100%다 맞게 아니고 뭐 추정도 기자분들의 추정도 들어가 있지만 최소한 저희가 방향성을 읽을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좀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전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전자 오너분들이 얘기하는 코멘트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은 아니면 오너분들이 이제 어떤 사업장 같은 거 방문하잖아요. 그 바쁘신 분들이 하루를 시간 내서 어떤 지방까지 출장을 가는 거는 그 출장 가는 곳에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어떤 취업업 하겠다는 어떤 그 경영 전략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심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갔다 이게 아니라 네네. 왜 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이렇게 회장들끼리 만나고 했을 때 네네. 그때 사실 그게 저희가 눈치챘어야 됩니다. 그때가 투자의 포인트였는데 네네네네. 사실은 그냥 왜 만났지? 그냥 예, 그동안. 저도 뭐 이게 왜 만났었을까 갑자기 했는데 이제 막 그런 다음에 보면 전략적인 내용들이 거의 2, 3개월 안에 다 나왔었거든요.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총수분들이 엄청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나서 결과물이 없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의 내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리포트에 보면은 이제 종목, 그러니까 섹터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네. 항상 그 고민이 되는 게 이 목표 주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이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네. 오를 때까지 버텨야 될까? 아니면 어느 수준이 됐을 때 팔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 네. 일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관 투자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과거 제 경험에 비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저희가 이제 이미 아는 것처럼 PER과 EPS로 이제 되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는 EPS를 추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목표 주가를 내는 거는 이제 이제 시장의 PER을 예측을 해서 요걸 두 개를 곱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는 건데 실적은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뭐 간혹가다 미스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회사랑 커뮤니케이션하다 회사의 방향성을 보면 재무제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EPS는 괜찮은데 가장 어려운 게 PER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적주를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경험이 많으신 분일수록 EPS 실적을 많이 보시는 이유는 EPS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거든요. 물론 턴어라운드나 이런 게 그 쇼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주식을 볼 때 PER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실적이 개선돼서 주가가 오른 건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뭐냐면 시장에 이제 보통 코스피가 멀티플이 많이 올라서 지금 한 12배 정도 되는데 보통 한 8배에서 10배 정도가 이제 적정한 이제 PER이라고 저희 이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PER이 6배밖에 안 되는데 왜 6배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회사가 성장이 없는데 6배면은 그냥 6배밖에 못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봤는데 이 어떤 실적의 개선이나 아니면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공기청정기 수출이 잘 된다든지 이러면은 멀티플이 확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EPS랑 멀티플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가장 이제 실적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봤으면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실적도 좋았고 멀티플도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었고 지금은 아까 뭐 폭스바겐 뉴스를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멀티플이 깎이는 겁니다. 이 회사 실적이 지금 다음 분기에 쇼크가 안 납니다. 그냥 원래 방향성대로 나오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대로 나오지만 멀티플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반등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되나? 멀티플이 언제 올라갈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애널리스트가 그때마다 목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의 로직을 보면서 그냥 참고하시는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네. 누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KH 바텍 뭐 네. 아니면 뭐 LG 화학에 대해서 딱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4월 달이 되고 5월 달이 되면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딱 목표 주가를 얘기했는데 지금 가격은 70원. 네. 30%의 이제 룸이 있는 건데 4월 달에 이래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네.
또 5월 달에도 또 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긍정적인. 네네. 그러면 이게 좀 멀티플이 이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다음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네네.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PR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PR이 어디까지 빠질까? 그다음에 이 PR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고 계신데 주가 빠지면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이라도 팔까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가장 뭐 투자의 일원칙은 뭐 워렌 버핏도 말씀하셨지만 안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는데 손실이 커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위축이 되면서 정상적인 그 투자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주식을 줄이는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뭐 투자에 있어서 이게 투자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와 부분의 투자 스킬하고는 이게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포트의 발행 시점, 그래서 그 목표 주가를 그냥 3월 달에 나왔는데 5월 달에도 그냥 목표 주가 1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네네. 높낮이를 좀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그렇죠. 지금 2차전지가 지금 센티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가 좀 났는데 과거에 하이 멀티플 작년에 뭐 40배를 받던 업체가 올해도 40배를 받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LG화학이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 40배를 버티고 있다. 이거는 그렇지. 왜냐면 그 후방 산업이니까. 그렇죠. 예, 다 밸류체인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방 사업이 약해진다고 하면 후방 사업도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네. 있겠군요. 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펀드 네. 매니저들 혹은 뭐 PB들 상대로 이렇게 네. 그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그분들도 이제 투자를 결정하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볼 때 이 얘기하는 어떤 목표 주가라든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그 어떤 활용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만한 게 있나요? 일단 이게 투자자들을 만나보면요. 저도 이제 뭐 하루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투자 세미나라고 하죠.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관 투자자를 직접 가서 이제 PT를 합니다. 뭐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 하루에 7개씩 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엄청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을 저한테 주는 분도 있고 그다음 자기의 포지션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학교 다닐 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투자자를 만나보니까 진짜 1부터 100까지의 다양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목표 주가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보시는 거는 과연 이 로직이 맞냐죠. 애널리스트가 멀티플을 타겟을 38배를 했고 EPS를 100원을 추정해서 3,800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과연 EPS 이거 100원은 그래서 조금 억울할게. 근데 이 38배라는 이 멀티플이 과연 정당한 거냐? LG화학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정당한 거냐? 이렇게 로직을 분석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대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 투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제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최소 업계에 들어오면 2, 3년 동안은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몇 년이 쌓이면은 다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파악하고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까지는 이제 꾸준한 공부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망이 좋다 안 좋다 이거에 집중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 과정,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전망했는데 아니면 본인이 또 네트워크가 있으셔서 기업체를 직접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전망이나 이게 맞나 아닌가.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현직인 왜냐면 애널리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세미나하고 하루 종일 탐방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업계에 있는 분들을 계속 만날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인 제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만난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아이디어를 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시면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했던 분들이 계속 베스트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게 투자분들이 많이 찾고 시장의 센티멘트를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전화통화 몇 통화만 해도 시장이 지금 뭐를 궁금해하고 있구나. 이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걸 우려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베스트 애널리스트 자료를 많이 보시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말씀해 주신 이게 이제 사실 그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들 간의 이제 어떤 네, 네. 협업, 그 뭐랄까 투자가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하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노하우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예, 한번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자료를 분석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뭐 괜찮겠네요.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과 함께 좋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예, 시장을 좀 바라봤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